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로 흐트러진 보수 진영의 재결집 여부가 대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과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정치권의 최대 관심 이슈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이 부분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도 뭐 갑자기 굉장히 놀랬죠. 오전까지만 해도 바른정당에 오셔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시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러다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시니까 놀랐는데 아마 오랫동안 저도 뭐 정치를 해봐서 내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하는데요. 그분도 아마 여러 고민들 하셨고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존중하고요. 다만 그분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외교부 장관으로 그 경륜과 경험 또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안보 위기, 외교의 위기인데 이럴 때 비록 정치를 직접 안 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경험과 네트워크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 안보 위기와 외교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데 국가적으로 국가 원로로서 꼭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전히 이제 소중한 자산으로 좀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제 유 의원님 일전부터 보수 후보 달인화론을 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더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반 총장님이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지금 지난 이명박 박근혜 10년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이것 때문에 사실 보수의 위기, 보수 정치의 위기 이게 거의 뭐 보수가 소멸될 상태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 숫자 보시면 민주당 후보들 숫자 다 합치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에서는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들은 다 뭐 언젠가 공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될지 누가 되실지 몰라도 그 후보하고 이 승부를 겨루는 게 그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원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타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보수 대안 후보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자꾸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 후보 단일화 대상에 황교안 권한 대행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분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정치를 하실지 대선에 나오실지 그것도 뭐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 상태에 있고 권한 대행이고요. 대통령 스스로라는 자리 스스로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주인이 국민이고 대통령이 대리인인데 그 대리인의 권한 대행에 만약 본인이 그만두면 또 제3의 권한 대행을 임명해야 되는 이런 사태 아닙니까? 그 자리는 하루도 굉장히 뭐 막중한 위중한 그런 자리인데 저는 만약 그분이 정말 대선 출마의 뜻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권한 대행 그만두시고 그거는 경제부총리한테 맡기고 나는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근데 또 이제 보수 진영을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객관적인 여론조사상 수치상으로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다시 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냐.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이 하고 있던 그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청와대 거수 역할만 하는 그런 정치 안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새누리당하고 다시 합친다 그 가능성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 민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범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뭐 새누리당 후보든 저희 바른정당 후보든 범보수 후보 단일화에 후보들께서 이렇게 좀 동의하시면 단일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지금 지지율이 이제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거든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가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출마 선언을 했고요. 저는 제가 뭐 선거 때마다 손들고 나오는 상습 출마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무슨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제가 201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냐 오랫동안 네. 고민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 안보 위기 극복하고 또 우리 시대의 아주 중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그 개혁의 어떤 해법,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용감하게 출마를 하는 거고요. 일단 출마를 하고 났으니까 제 생각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저를 아시게 되면 예.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고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면 예. 사실 이제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좀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 지형이 보수의 위기고 또 탄핵 사태 이 자체가 뭐 국민들께서 보수라 그러면 지금 잘 안 쳐다봐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선거가 그동안 과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제대로 잘 극복해 나가겠느냐, 잘 이끌어 나가겠느냐,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저는 국민들께서 예. 그런 마음이 자꾸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이 대북 간 안보 간이 불안하고 또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의심스러운 그런 후보에 대해서 대세론이란 말은 그거는 좀 저는 부적합하다. 네. 본인 스스로 대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좀 오만하신 거 아닌가? 오만하고 이런 예, 생각이다. 예. 참 의원님 그동안 이제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유일한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좀 자임을 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 이제 여러 논쟁적 또 공약들을 좀 내세우고 계세요. 예. 지금 보니까 뭐 예. 법인세 인상 등 예. 전반적으로 이제 조세 부담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법인세뿐만이 아니고 예.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중복지로 가기 위한 그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맨날 국채 발행하고 부채만 질 수는 없는 거 빚으로는 아닙니까? 안 된다. 빚으로는 안 되니까 세금 부담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가진 자가 세금 더 내고 돈 잘 버는 대기업이 더 내는 그런 법인세, 소득세 개혁이 필요하고 부가세까지 과연 건드려야 될지 그거는 아마 필요한 재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기본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조세 부담률 그게 지금 한 18%좀 되는데 18%에서 OECD 평균 정도 수준으로는 가면 점차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가진 자가 더 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소득이 있는데 세금 완전히 면세를 받는 그런 퍼센트가 거의 50%에 가까운 너무 높습니다. 그 소득이 있으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그걸 국민 계세라고 그러는데요. 계세주의.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예. 사실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 이제 또 여러 이제 이른바 이제 조세 저항이다라는 예. 또는 이제 기업들이 사실 예. 세금을 올리게 되면 예.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저항인데.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는데 투자가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들이 지금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배당 쪽으로 나가고 뭐 산해유보험이 그래 많은데 거기에 적정한 법인세는 저는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하나 이제 위원님께서 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칼퇴근법을 만들겠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거 안 좋아하세요? 그 제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칼퇴근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민간 기업도 지금 교사 공무원은 3년 하고 있거든요. 민간 기업도 3년으로 늘리자.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한다 이랬는데 어제 발표한 거는 칼퇴근 그러니까 야근이나 주말 근무 이런 거로부터 우리 아빠들, 엄마들 해방을 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이 최소 휴식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퇴근하시면 내일 아침 7시, 8시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걸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없고 네.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퇴근 또 밤늦게 퇴근했는데 무슨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 지시하는 이게 돌발 노동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애는 법안입니다. 이게. 예.
이런 걸 없애야지, 이런 획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지난 10년간 80조 원의 돈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퍼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획기적인 개혁 방안들은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 예, 그걸 해야 된다. 사실 뭐 좀 전과 같은 질문인데 취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우리가요, 육아휴직 1년도 각 직장에서 안 쓰다가 지금 어느 순간 누군가 하나 용감하게 쓰니까 그다음에 확산이 쫙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3년이나 칼퇴근 정착시키고 돌발노동 금지시키고 하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 젊은 아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뭐 부모한테 맡기거나 어린이집 일찍 문 닫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요, 경제적 부담, 시간 없는 이 상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현실대로 가면 되지만 그래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법 제도가 그래 바뀌고, 그다음 기업들도 대기업, 금융기관, 금융회사, 또 공기업들 이런 데부터 정부부터 먼저 바뀌고, 제일 문제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인력, 대체 인력 찾아야 되고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바뀌는 건 확실히 바뀌어야지.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국가 예산으로 대체 인력 찾는데 보조도 해드리고, 특히 4대 보험 중에 이 고용보험, 거기에서 육아휴직 수당 같은 게 나오는데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진짜 열악한 직장들, 그런 거는 유럽에 사듯이 부모보험 같은 거에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이런 데다가 돈을 써야죠. 그래야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죠. 사실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도 좀 빠질 수가 없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이제 강한 안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교 환경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통상 환율 전쟁,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예고하고 있고 사드 문제 등등 여러 우려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금 나온 대선 후보 중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제일 투철하고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빨리 배치해야 되고, 중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한테 분열책을 쓰고 이간책을 쓰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중국을 설득해서 오히려 북한에게 압박 제재를 가해서 핵 문제 해결하도록 이렇게 가야 되고요.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이 왔는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변해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 와도 한미동맹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이 입장이 분명하고요. 걱정되는 거는 이제 한미 FTA 같은 건데요. 통상.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 여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뭐 카드를 지금 꺼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대비해서 충분히 만약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되는 그런 만약 시점이 온다면 우리도 서로 이익이 되는, 우리도 이익을 꼭 취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전략을 마련을 미리 해놔야 된다. 그런 자산, 그런 우리 힘이 좀 있을까요? 우리 한국민 지금 대한민국의 여건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작고 힘도 약한 나라지만 외교와 안보, 이 문제는 우리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하고 외국과 FTA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교 안보 이 분야는 정말 모든 이 판단의 기준이 국가 이익이죠. 국가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원칙을 강하게 지키면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맞물려서 봅니다. 사실 이제 대북 정책도 이제 지금 관심입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할 경우에 이제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압박 정책을 유지해왔던 게 사실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5.24 조치 이후에 대화가 단절된 거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거, 협상이라는 거는 힘의 우위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제재 압박이 굉장히 강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이 도와줘야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북한에게는 너무나 큰 존재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한미 공조하에 이 중국을 움직여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선택할 거냐, 핵미사일을 계속 고집할 거냐, 요 부분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할 수 선택을 있도록. 하도록 유도를 해놓은 다음에 대화와 협상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헌법 1조 민주공화국 사실 이제 우리 위원님의 트레이드마크와 다름이 예. 없는데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송파 세모녀 그 기초생활 보호 대상도 안 돼서 자살했고요. 구역의 김모 군 비정규직으로 아주 구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런 분들, 이 양극화 불평등한 이런 분들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민주공화국에서 공하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 철학입니다. 이 정의롭고 평등하고요. 또 우리 이대에 부정 입학한 그 딸 같이 최순실이 딸 같이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재벌이든 우리 일반 서민들이든 흑수저든 다 법 앞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이게 1987년 개헌하고 민주화를 쟁취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거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 꿈꾸시는 대한민국 예. 민주공화국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